네, 격주로 만나는 두 분입니다. IAEA 보고서 얘기도 해보고 다른 정치 현안들도 좀 짚어볼 텐데 오늘 특히 박원석 전 의원이 제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현안들이 뭔지는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2주 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IAEA 보고서 얘기 먼저 좀 해보죠. 네. 예, 지금 앞서 지금 일본 현지 분위기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오늘 여야가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그거를 듣기 전에 짧게라도 일단 총평을 좀 듣고 갈게요. 두 분은 이번에 IAEA 보고서 내용을 보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박 전 의원부터. 저는 원래부터 이제 한계를 설정해 놓은 보고서였기 때문에 보고서 그 자체에 내용적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보고서가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말하지 않는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 이제 그것이 과연 안전한 장치인가라는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 그걸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다핵종 제거 설비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통과한 물은 문제가 없다, 기준치 이하다라는 것을 출발해서 시종일관 그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정작 IAEA가 그 알프스라는 장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건 그냥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 믿고 그걸 통과했을 때 그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한 보고서여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IAEA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승인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을 했다. 이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인용한 것, 사용한 것으로 인한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거를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기구는 책임 안 진다 그러는데 그거를 회원국인 우리는 수용한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IAEA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기초해서 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예. 저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영향 또 인체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보고서였기 때문에 저것만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거나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IAEA 보고서 그리고 이 기구의 성격하고 위상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두면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IAEA는 사실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심판이지만 주심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구로 치면 선심, 야구로 치면 일루 심판 정도다. 그러니까 IAEA가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어차피 판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판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배구에서 선심이 깃발을 들거나 내리는데 인과 아웃을 판단할 뿐이지 뭐 터치 아웃인지 오버네트를 했는지 터치 넷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심이다. 예, 결국에 그래서 거기에 국한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 IAEA 보고서 자체가 그것을 실토하고 있어요.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정책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세계 시민들이 주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IAEA에게 반영되지 않은 과학적 견해를 포함해서 그리고 방류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안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다른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뿐이다. 결국에 그래서 IAEA 보고서를 놓고 너무 지나치게 공방을 벌일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여야가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을 좀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반증입니다.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하여 이익을 보려는 세력,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입니다. 예, 여야 반응을 좀 보고 오셨는데, 근데 구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박 전 의원께서 그 알프스 얘기하셨잖아요. 그 알프스는
정수기로 따지면 일종의 필터죠, 필터. 그렇죠. 거르는 거. 네. 예, 문제가 되는 그 물질들을 거르는 건데 이번에 IAEA도 그 알프스를 자체 검증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보고서에 이제 기술한 건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쟁점은 그 알프스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냥 물음표가 찍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이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 IAEA에서도 일본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기초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보면 알프스가 작동이 중단되거나 뭐 고장이 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좀 은폐했던 그런 과거 전례도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 이제 정수 장치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의 주장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AEA의 보고서가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지상 명령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 보고서를 인용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맹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앞서 이제 여당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떠나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거기에 조그마한 위해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일본이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로는 정부가 그냥 가드를 내려버렸어요. 일본 정부보다 어쩌면 앞서서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강변하고 여당 의원들이 뭐 수조물 먹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들이 여론조사 한 80%나 나올 정도로 걱정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다는 얘기만 강변을 할까. 일본 편이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긴 하지만 과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이 많이 수정이 됐지만 이 문제의 초창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괴담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는데 그런 건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거는 그 이번에 IAEA 보고서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해상 방류를 전제한 보고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상 방류만이 대안이 아니라 육상 보관도 대안인데 그게 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육상 보관이라는 근본적인 어떤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제한 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IAEA 보고서는 굉장히 국한된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 IAEA가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확산 이동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10개 핵종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체 축적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영향 이런 것들은 또 빠져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IAEA가 판단한 것은 알프스로 걸렀다고 하는 그 물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밑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뭐 배구로 치면 인이다. 여기까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맥락에 대한 판단들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방류를 할 경우에 국한에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다른 것에 뭐 사실 일본에서도 처음에 5가지 크게 봤을 때 5가지의 방안들이 제안이 됐는데 사실 뭐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결국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상 방류라고 하는 결론으로 치닫게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IAEA가 다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뭐 재정을 IAEA에서 뭐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저장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타르, 희반죽 형태로 고체화하는 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례가 없지 않은 것이 미국의 서베너 강에 있는 핵 시설에서 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제 육상 보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오케이, 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밑으로 갔다는 것은 알겠다. 다만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방류를 연기를 하고 고체화가 현실 가능한지 이 부분을 검토해보자.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논의까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 방류는 뭐 곧 8월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까 그 박 전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인데 IAEA 보고서에 특정한 문구가 있어서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깐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렇게 보고서에 표현이 돼 있어요. IAEA와 그 회원국은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저게 글쎄요 이제 이런 종류의 보고서에서 좀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논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저는 솔직해서 좋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뭐 담보하고 있다, 판단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예. 이 보고서를 저는 민주당에서 어제 박광호 원내대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구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치 이제 어떤 경제 채널 방송을 보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방송을 하다가 방송 끝날 때 되면은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를 하신 분의 책임이다라고 예. 끝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명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또 원칙적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발전하는 만큼 부문별로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고 예. 거꾸로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은 굉장히 깊어졌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끼리까지도 융합이 돼서 결정되는 게 결국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잘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IAEA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방류해도 된다.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박 전 의원께는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우리가 이영채 교수 연결했을 때 들은 대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철폐하라라는 요구가 지금 관방장관 입에서 벌써 나왔고요. 네. 그럼 우리 정부 쪽에도 이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영채 교수의 이제 전망이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어떤 그 태도와 방침을 정할 것이냐. 물론 지금 엊그저께 뭐 무기한으로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면 계속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저 질문을 드리자면 정부 자체 조사 결과도 지금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조만간. 그것의 어떤 이른바 톤 조절, 내용 조절 이것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안전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실무적인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정부의 뉘앙스랄까요? 이런 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절대 후쿠시마 인근의 농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해서 국민이 안전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수입하지 않겠다.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수입 중단할 때 WTO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질 것이라고 많이 예상했는데 이겼어요. 그때 이겼던 이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국내 기준이 다르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돼지 구제역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그 인근 일대를 다 봉쇄하고 살처분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에 기초해서 이거를 질 거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겼는데 IAEA 보고서의 기초에서 그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우리가 승인하는 순간에 논리적으로 일단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후쿠시마 인근 지금 8개 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수입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본 쪽에서는 그 후속 수순으로 수입 재개를 요구를 할 거고 만약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EU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중국이 현실적으로 풀 가능성은 없는데 EU 같은 데가 푼다면 이게 이제 WTO 가서 더더욱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승인하지 않는 게
향후에 이걸 WTO로 가져갔을 때 그 방류에 대해서 끝까지 한국 정부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이게 이제 무역 분쟁이 되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럼 결국 WTO에 가서 지고 수입을 재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텐데 너무 지금 정부는 과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찰단 다녀왔는데 시찰단이 사실 뭐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를 그냥 들고 와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을 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IAEA 보고서에 많이 의존을 할 것 같아요. 결국 국제기구에서 이런 정도의 검증이 있었고 그게 이제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검증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제 8월에 뭐 방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수산업계 지금 피해 회복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또 쟁점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은 지금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지금 방침을 세운 것 같고요. 뭐 여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받느냐 이 부분인데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뭐 과학적으로 진짜 핵 오염수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피해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이것이 이제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들 인정한다면은 저는 여야 합의로 피해 보상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일본 정부도 방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민들에게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 쪽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넌센스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은 피해가 생길 것이다,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건데 그걸 전제로 하죠. 그렇다면은 같은 이치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스처를 왜 취할 수 없었는가? 이것이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평론가로서 정치인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라도 어차피 한국 정부가 반대한다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좀 이 피해 보상을 겪으면서도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문이 나올 것 같고 뭐 혹시 다른 어떤 뭐 일본과의 관계 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만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특히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 이쪽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도 반대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장관이 반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 기조하고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 정부 기조도 반대쪽으로 틀도록 국무위원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정부 운영에 있어서 좀 뼈아픈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두 광역 단체장들은 네. 정부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견해를 또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 그분들은 다선 의원도 했고 이제 큰 지자체 단체장을 할 정도의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무적 판단으로라도 그렇게 또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제가 말한 것도 그 정무적 판단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박원석 전 의원께 좀 물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그 보도가 나왔어요. 박원석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이 만났는데 금태섭, 정태근, 박원석 이 세 분인데 잠깐 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력이 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좀 볼까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과는 지금 결별을 한 상태고 지금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과거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 현역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박원석 전 의원, 여전히 정의당 당적은 갖고 계시죠, 당연히. 세 분이 그래서 모였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는 신당 창당을 위한 3자 회동이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개인적으로 좀 해명도 글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뭐 해명까지는 아니고요.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입니까? 그 두 분 의원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지금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 총선에 기성정당을 이대로 고쳤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기는커녕 문제만 만들고 있는 정치고 적대적인 어떤 진영 대결에 함몰된 이런 정치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는 이제 공감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각자 이제 다른 위치에서 정치를 해왔지만 각자의 위치를 좀 이동시켜서 이런 어떤 큰 틀에 한국 정치의 문제를 깨는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신당을 모색하는 차원의 그런 고민에까지 이르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신당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그게 확정됐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각자 다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결의 차이도 있고 기조의 차이도 있고 전망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논의해볼 문제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금태섭 의원께서 먼저 이제 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금태섭 신당 이름을 뭐 새로운 당이라고 표현을 정당? 하셨던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금태섭 의원이 하시는 새로운 당의 그 시도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도 제가 생각하는 대한신당의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기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전에도 참여한 바가 없고 이후로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3지대 정당인 정의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 지금 복합 위기 시대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려면 정의당만으로도 안 되고 정의당 없이도 안 된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당 내부에다가는 정의당만으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부와 통합을 하자. 당 밖에다가는 정의당 없이도 안 된다라는 점을 설득해서 뭔가 어떤 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 두 분 의원님과 이런저런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게 당장 무슨 뭐 신당의 깃발이 오르고 일정이 합의되고 혹은 어떤 신당에 관한 신당의 성격이나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해명이 아닌 설명이라고 저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들어봤는데 몇 가지 의구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만남에서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뭐 합의되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첫 만남이니까. 그럴 수 여러 있죠.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예를 들어 보도된 거는 지금 처음이고 지금 뭐 초기 단계라고 본다면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도 얼마 전에 지금 재창당을 선언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은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그 정의당의 재창당에 일단은 두 발을 딛고 외부와의 어떤 통합, 외연 확대 차원에서 저분들과 지금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발을 다 디디면 외부로 발을 내디딜 여지가 없고요. 한 발만 디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한 발은 부지런히 이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내부 결정을 하기도 했고 또 어쨌든 더 큰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정의당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가능성을 찾아서 다른 한 발은 움직여야죠. 근데 금태섭 신당 이른바 네.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금태섭 신당이라는 울타리 안에 박원석 전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전혀 취지로 아닙니다. 제가 읽힙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만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당 대 당, 세력 대 세력의 어떤 통합은 지금 추구하고 있다? 당대당 이렇게. 세력 대 세력의 통합을 추진할 만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당대표도 아니고 당에서 그런 걸 위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직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지금처럼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하에 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 내부도 설득하고 또 당 외부도 설득하고 만날 수 있는 이제 지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전직 의원들이 아닌 분들 또 정치권에 이러저러하게 서로 다른 갈래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 정치권 밖에 계시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다양한 형태의 문제의식 교환과 만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의식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좀 어제 보도와 지금 네. 박 전 의원의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 3자 회동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결합이 불가능한 결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정치의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당이 어떤 신당인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신당이 어떤 신당인가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도 신당은 망할 것이고 블루오션으로 가는 개혁 신당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서 기존의 구도를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구도에 그냥 섞여 들어가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출신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보, 중도, 보수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그냥 섞어가지고 대충 중도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운신의 폭은 오히려 좁을 것이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역대 중도파를 표방한 정당은 많았지만 그 정당은 중도층 사이에서도 제1당이 되지 못했었어요. 결국에 어떤 진보층, 어떤 보수층, 어떤 중도층을 결합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꼭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진보층 중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독자적이고 원칙적인 진보를 지향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도인데 거대 양당 사이의 중도가 아니라 거대 양당 바깥에 있는 중도, 그리고 보수인데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양성이나 평등에 열려 있는 보수, 이 사람들은 이제 진보, 중도, 보수라는 관념에서는 각자 다른 주체로 보이지만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고, 정책적으로도 동일한 기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실험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신당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자꾸 네. 평가를 물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그 저 세 분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중도, 보수, 진보에 해당하는 그런 이력을 가져오신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 가능성,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제가 좀 네. 짓궂습니까? 앉아 계신 아닙니다. 이렇게. 뭐. 예, 네, 다 해야죠. 평가는 냉정한 겁니다. 예. 이제 박 전 의원님 행보에 대해서 정의당하고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정의당이 독자적인 진보의 가치를 충분히 지켜왔는가, 용기 있는 실험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간 평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걸 일단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상대 평가를 하자면 정의당 내에서는 좀 그래도 더 독립적인 진보에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태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합리적 보수다라고 싶은 그런 측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중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아직까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친 MB 이미지, 이걸 얼마나 탈피할 예. 거냐, 이게 저는 좀 숙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새로운 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 새로운 당에서 논평이 2편인가가 나왔는데 예. 이대로 가면 어렵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왜 그렇습니까? 2편이, 한 편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돌아오라고 읍소하고 있어요.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평이었습니다. 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자당의 입장은 없어요. 민주당이 왜 이제 와서 추진하고 있느냐는 말밖에 없거든요. 왜 이제 와서 뒤늦게 그럼 하느냐? 이거 종합해서 예. 보면 그냥 반민주당, 비국민의힘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는 한 덩어리의 거대 양당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갈 틈새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저는 예, 그렇게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고, 박 전 의원께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인터뷰처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 의식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설명하셨고, 좀 뭔가 기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태섭 전 의원과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양당 사이의 어정쩡한 포지셔닝이 새로운 당의 진로나 방향이 되면, 그건 뭐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예. 이제 그 바깥에서 새로운 가치, 비전, 사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먼저 시작하신, 그러나 아직 완성도가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성격이나 정체성이 결정된 그런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부에게 비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림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뭐 초기에 그 당을 이렇게 런칭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권위를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잇따라 이제 몇 분 영입도 하고 또 대외적인 논평을 하는데, 그 논평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치우쳐 있거나 이제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거나, 어떻게 치우쳐 내지는 있다는 그 겁니까? 사안에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적합한 논평이 아니다. 아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관련된 논평을 했는데, 무릇 정당이라 함은 그 두 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은 없고, 지금 그 법을 둘러싼 국회 내의 논의 지형을 보면 민주당이 과거에 여당일 때 책임 있게 안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난하면서
과거에는 왜 안 했냐. 결국에는 거부권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가 속이 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해체해라. 이게 논평의 기조예요. 저런 논평을 왜 낼까? 당 논평에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과거에 어찌됐든 하겠다는 사람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안 했던 그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이중적이다라는 비판만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것은 아까 이제 반국민의힘 비민주 이런 표현을 반민주 비국민의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 봐도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국정 운영의 여러 문제점에는 눈을 감는 그런 논평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 정당이 대안적인 신당으로서 국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 기조하고는 저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신당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적당히 양쪽을 견제하거나 적당히 양쪽 사이에 어정쩡한 포지셔닝을 취하다가 결국엔 양쪽으로 흡수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닌 그야말로 아직까지 정치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가치들 또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정치의 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이제 토론할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시간이 다 돼서 또 어차피 2주 뒤에 또 뵈니까 네. 그때 또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